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입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록이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과 함께 수시 모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EBS 측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지금쯤은 이제 특히 수능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또 게다가 수능 성적이 생각만큼 또 잘 안 나오는 이런 답답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시 모집 시기가 훌쩍 다가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예를 들어서 수시 모집과 관련해서 지금쯤은 자기소개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이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수시 모집이냐? 수시로 떨어지니까 수시 모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 수시 모집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전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수시로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수시로 합격하는 시험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앞으로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역시 누가 뭐라 해도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특히 이 학교에서 작년도에 전형을 지도를 했었던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 중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고 또 하게 된다면 금년도에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특히 전형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을 해보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 전략을 잡아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쪽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수시 모집의 기본 일정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전형 일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원서 접수 날짜입니다. 원서 접수 일정이 공식적으로 9월 6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중에서 대학에서 임의로 정한 시기에 3일 정도를 대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원서 접수를 하도록 하고, 전형 기간은 9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전형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수시로 대학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서 입시를 치른다 해서 수시 모집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대망의 합격자 발표는 12월 10일 이전에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고, 합격자 등록이 되면 다 이 학생들이 등록을 하는 게 아니죠. 하다 보니까는 실제 전화 찬스를 주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충원 합격자 발표, 12월 20일까지 충원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정시 모집 전형을 실시하는 이런 일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원서 접수 일정, 특히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는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9월 8일 날입니다. 9월 8일 날 18시에 오후 6시에 마감이 되는데, 되게 많은 대학들은,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9월 9일 날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일 날 마감이 되는 시간도 다르고 있죠.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화여자 대학교 같은 경우는 19시에 마감을 하는데, 많은 대학에서는 18시 이전에 마감을 하는 이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 전형 마감 일정, 그러니까 원서 접수 마감 일정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일 날 마감하는 대학들도 상당수의 대학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망하는 대학의 마감 일정 같은 경우 정확하게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 제출 마감 일자가 원서 접수날 마감을 하는 대학도 있는가 하면 접수날 다음에 마감을 하는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접수 일정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서 접수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소개서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9월 9일 날 18시에
마감을 하는 이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많은 대학에서 아까 9일 날 마감이 되는 원서 접수 대학들이 10일 날까지 이렇게 하루 정도의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주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점들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면접 일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또는 교과전형에서 면접 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면접 일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같은 날 몇 개 대학을 동시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6개 대학을 지원했는데 같은 대학 같은 날 면접을 치르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이 일정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 두셔야만이 실수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점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 일정, 금년도에 수능 이전에 11월 14일 이전에 논술을 치르는 대학들이 저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연세대학이 논술 일정을 작년도에 수능 이후에 치르다가 금년도에는 수능 이전에 논술 일정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들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대학에서 11월 14일 날 수능이 끝난 주에 논술 시험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대학들도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주에 논술 시험을 치르고 있는 이런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논술 시험 날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원서를 쓸 때 특히 내가 어떤 대학을 써서 합격 전략을 구체적으로 구사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 두셔서 확인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입니다. 자, 그러면 금년도 수시 모집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다 보니까는 전체 모집 인원도 대학에서도 약간씩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은 지난해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크게 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수시 모집과 관련해서 나타난 비율을 보면 작년도에 76%였는데 77% 정도니까 여기에서 크게 1% 정도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비슷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서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게 되는데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 라는 점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 작년도에 41%대에서 42%대로 늘어났고 종합 전형도 24.3%에서 24.5%로 거의 비슷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부 위주 전형이 선발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특징들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양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금년도에 모집 인원이 42.4%라고 했는데 14만 7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가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24.5%니까 8만 5천여 명의 인원을 여기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구조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위주의 전형은 3.5% 정도입니다. 12,0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 실기 위주의 전형, 예체능 실기뿐만 아니라 인문계 어학 특기자, 자연계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까지를 포함해서 실기 위주의 전형에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실기 위주의 전형에서는 19,000여 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망하는 대학에서는 어떤 양상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이 자료는 전국에 있는 190여 개 대학의 인원을 전체를 합친 인원들입니다. 대학의 급별로 나타나는 양상들을 보면 요것과는 약간 다른 양상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방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본다라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하니 학생부 종합 교과 전형이 42%라고 했는데 실제 여기에서 15개 대학에서 뽑는 인원을 보면 8%밖에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24%라고 했는데 44%를 여기서 선발하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룹별로 나타나는 양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주요 15개 대학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본다면 결국은 학생부 종합 중심의 전형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부 대학에서는 선발하지 않는 특징들도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선발한다 하더라도 모집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논술 전형도 3.5%라고 했는데 이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11%가 넘는 학생들을 여기서 선발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 대학들, 요 밑에 그룹의 대학들은 또 어떤 양상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엿볼 수 있겠죠. 요 밑에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약간 낮아지겠죠. 교과 전형의 비율이 올라가겠죠. 논술 전형은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도 나타나고 비율이 낮아지겠죠. 또 그 다음에 서울시내 주요 좀 하위권 대학이라고 분류되는 대학들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 중심으로 해서는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고 선발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고, 또는 선발한다 하더라도 모집 비율이 낮아지겠죠. 논술 전형은 그 밑에 대학들은 실시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실제 우리 수시 모집을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어떤 대학까지, 내가 금년도 지망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까지 갔었을 때 용서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범주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그 모집하는 그룹별로 모집하는 구조가 비슷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점에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 구조상의 특징으로 미뤄봤었을 때 어떤 점에서 유리한 내용을 찾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서 논술 모집 인원을 본다라면 소폭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논술 모집 인원은 매년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021, 2022 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집 인원이 줄어드는 양상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참고로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서 고른 기회 전형 인원이 확대가 되고 있다 라는 점들입니다. 고른 기회 전형이 예를 들어서 정원 내 전형에서도 작년도에는 19,300명인데 22,00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고른 기회 전형은 정원 내외에 선발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고른 기회 전형에서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할 것은 실제 고른 기회 전형이 일반 전형 학생들보다 합격선들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합격선들이 조금은 내려간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격선들이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합격권에 들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고른 전형에서 드러나는데,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고른 기회 전형이 학과별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없습니다. 학과별로 인원이 22,000명을 선발한다 하더라도 학과별로 다 쪼개서 선발하다 보니까는 고른 기회 전형에서는 선발 인원이 적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쟁률, 이 변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경쟁률이 어떤 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갑자기 20, 30대 1로 치솟는 이런 양상들도 있는데, 이랬었을 때 나타나는 주된 특징들 중에 하나는 경쟁률이 치솟게 되면 일반 전형 학생들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합격선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쟁률의 추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 고른 기회 전형의 특징들이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도 입시 환경의 변화가 우리 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좀 몇 가지를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은 금년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그 응시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는가. 우리들이 통상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에 나타날 양상들입니다. 금년도에 나타날 양상들이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재학생이 51만 6천 명 정도가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를 했고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이 이런 양상을 드러내고 있고, 졸업생들이 이런 7만 5천 명 정도가 나타나서 59만 명 정도가 응시가 됐는데, 금년도에 6월달 모의평가를 치러보니까
예, 6월달 모의평가에서 재학생 응시자가 46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졸업생은 약간 늘어났죠. 그래서 54만 명 정도로 5만 2천 명 정도가 금년도에 줄어들었다. 라는 점들도 예,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런데 5만 2천 명 정도가 줄었는데 인문계, 자연계 수험생들 중에서 어떤 수험생들이 예, 주로 예, 많이 줄어들었는가? 특히 이제 자연계 수험생들 수학 가형 응시를 하면서 과탐을 응시를 한 학생들일 텐데 수학 가형 응시자들이 2만 4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과탐 응시자가 3만 4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자연계 수험생들 숫자가 3만 4천 명 내외가 실제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점들을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금년도에 수험생들 중에서 자연계 수험생들이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줄어드는 이런 양상을 가지고 있다. 실제 5만 2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3천 명 정도의 모집 정원 규모를 가진 대학들이 3천 명 정도 모집 정원을 가진 대학들이 몇 개 대학에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까? 예, 실제 거의 20여 개 대학이 없어지는 열 몇 개 대학이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모집 정원들을 본다면 1,000명 정도 금년도에 1,000명 내외의 인원들이 모집 정원들이 줄어드는데 실제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숫자가 5만 2천 명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입시 여건으로 봤었을 때 예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입시를 치를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엿볼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여건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입시 여건이 호전이 됐느냐? 수험생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 당연히 수시 모집에서도 경쟁률이 하락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논술 중심의 전형에서 경쟁률이 통상적으로 서울시내 주요 대학에서 30에서 5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상당폭으로 하락을 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도 경쟁률뿐만 아니라 합격선 자체도 상당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인원이 예를 들어서 수능 응시 인원이 줄어들었을 때 100명이 응시했었을 때 줄어드는 인원 100명이 응시했었을 때 1등급 학생들이 4명입니다. 그런데 응시 인원이 8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1등급 학생 인원이 3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을 받는 데 있어서도 300명이었을 때와 280명이었을 때의 등급을 맞는 충족 인원들이 상위권 등급에서 충족 인원들이 줄어들 겁니다. 이 말씀은 말을 바꿔드리면 각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상당수의 대학들이 있게 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인원 자체가 예를 들어서 1등급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상위권 대학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에서 세계 영역 1등급이라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에서 1등급을 맞는 인원들 자체가 작년도보다 줄어든다. 그래서 쭈삣 잘못해가지고 등급이 하나가 바뀌게 된다면 금년도 지원 자체가 불가한 이런 상황까지도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이 수능 등급, 내신 등급을 받기가 응시 인원들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줄어드는 좀 더 위험할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점들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금년도 입시를 치르는데 역시 살얼음 디디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될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점들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 수험생들 중에서는 특히 수학 가형과 과탐을 응시하는 인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등급을 받기가 그만큼 어려운 구조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들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응시 인원들이 나타나고 있는 비율들도 한번 정리를 해본 부분들입니다. 수학 가형과 나형과 그다음에 탐구 영역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내용들이 금년도에 작년도하고 다르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들이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대학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것처럼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시키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최저 학력 기준을 작년도에 설정하지 않다가 최저 학력 기준을 부과를 하고 있는 이런 대학들도 있고, 또 오히려 강화를 하고 있는 이런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 양상은 바로 진입 장벽이 분명히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진입 장벽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경쟁률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합격선들에도 조심스럽게 변화의 폭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들도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작년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이 큰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대학에서 나타난 사례입니다. 고려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4개 영역 수능 인문계 합 6, 자연계 합 7이라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습니다. 1200명을 선발했는데 나타나는 특징들이 경쟁률이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1단계에서 정원에 5배수를 선발을 했습니다. 서류평가를 통해서 5배수를 선발했기 때문에 6천여 명을 선발했어요. 6천여 명을 선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 일정을 1단계 서류평가 대상자를 통해서 면접을 언제 치렀는가 하니 수능이 끝난 주에 면접을 치렀습니다. 수능이 끝난 뒤에 면접을 치렀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거라고 미리 판단을 해서 미리 떨어져 나간, 그래서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인원들이 2,000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또 그리고 이제 4,000명 남았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중에서 수능 면접을 치른 인원들 중에서 수능을 정작 채점을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수능 채점할 때 본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채점하죠. 긴가민가 싶으면 맞았다라고 채점을 하는 이런 일반적인 성향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특징들이 수능을 끝나고 나서 채점을 해보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된 아이들이 또 2,000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남은 학생들이 2,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2대 1이 안 됩니다. 경쟁률이. 또 게다가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서 또 충원 합격, 전화 찬스를 받는 비율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겠죠.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합격자 중에 특정 대학, 서울대학을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서 서울대학으로 빠져나간 인원들은 다 빠져나가겠죠. 또 의과대학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있겠죠. 또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니 어떤 학과 같은 경우는 실제 1단계 통과만 되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한 아이들이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합격을 하는, 또 실질적으로 미달이 되는 이런 학과까지 나타났다는 특징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나타났던 양상들이라는 겁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실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금년도에 폐지된 대학들, 예를 들어서 저런 대학들입니다. 서강대학교 학업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됐다. 그런데 저기에서 그러면 금년도 합격선들이 조심스럽게 얼마나 내려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때 염두에 두셔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는 작년도에 그러면 어느 정도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됐는가 하는 점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실제 서강대학교 학업형 같은 경우 종합전형에서 학업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됐다고 해서 합격선들이 대폭적으로 올라가겠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도에 반영이 됐다. 그런가 하면 완화되는 특징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숙명여자대학교 논술전형에서 3개 합 6에서 2개 합 4로 완화가 됐다. 조금 내려간 겁니다. 조금 내려갔는데 합격선들이 그러면 내려갔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은 뭐겠습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작년도보다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합격선들이 조심스럽게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다. 그런데 또 금년도에 또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은 저런 대학에서 나타날 특징들이 수능 논술 응시 인원이 작년도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왜? 수험생 숫자가 줄어들었고
하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원서 접수를 할 때 접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들이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을 강화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 강화된 대학들, 이화여자 대학 같은 경우 미래인재 전형에서 2개 합 4에서 3개 합 6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구 영역을 한 과목 반영하냐, 2과목 반영하냐에 따라서 두 과목을 반영하게 되면 합격선들이 상당히 변동폭이 심합니다. 그런데 한 과목만 반영하게 되면 변동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에서도 3개 합 6으로 변하게 된다면 합격선들이 작년도보다는 상당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 기준 충족 비율이 상당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들도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나서 판단들을 해 보셔야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저 합격 기준을 지금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 학생들이 지망하는 대학의 최저 합격 기준이 작년도에 나타났던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났었는데 금년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또는 그대로인가, 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금년도 원서 접수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홍익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 3개 합 6, 인문계 3개 합 7, 자연계 엄청 높죠. 이 대학에 비했었을 때 엄청나게 높은 이런 특징들인데, 예를 들면 중앙대학에서 3개 합 6이라는 조건과 홍익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이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중앙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은 일정 수준이 유지가 되는 특징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홍익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저 정도 최저 합격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합격선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에서 교과 전형에서 합격선들이 1점대 중반에서 합격선들이 형성이 된다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홍익대학 같은 경우는 합격선들이 2등급대 심지어 3등급대까지도 내려갈 가능성들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수능 최저 합격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양상들이 달라진다 하는 점들, 이런 점들을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형을 금년도에 공략을 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지원 전략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점들입니다. 충북대학도 마찬가지죠. 아까 교과 전형에서 3개 합 11에서 13을 작년도에 요구하던 조건에서 3개 합 12라는 조건들입니다. 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년도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을 했었는데 어떤 구조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합격선들이 이 정도에서 합격이 몇 등급 아이들이 합격이 되더라 하는 것들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서 영어 교육이라든지 국어 교육이라든지 수학 교육이라든지 하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저 조건들은 충분히 맞는 학생들이죠. 이런 학생들 중에서 합격선들이 예년도에 보면 1점대 중후반에서 합격선들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양상이 달라질까? 모집 인원들이 약간 응시 인원들이 줄어들음을 통해서 합격선들이 조금은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크게 변화의 폭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들을 상담을 통해서 금년도의 전략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들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 전형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금년도에 어떻게 지원 전략을 잡아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수시 모집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지금쯤은 이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실제 지금 수능 성적으로 미뤄봤었을 때 어느 대학까지 갔었을 때, 어느 대학, 어느 학과까지 갔었을 때 적정선으로, 합격선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잡을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판단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으로는 모의고사 성적,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6월 모의평가 성적을 통해서 염두에 두고 전략을 잡으셔야 된다. 물론 이제 9월 모의평가가 9월 4일 날 있게 되는데 9월 모의평가 성적을 보면서도 나름대로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 지금쯤은 이제 지원 전략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6월 모의평가 성적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잡아서 정시를 봤었을 때 가능한 대학이 어느 대학까지 갔었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잡을 때는 정시 모집 가능 대학보다는 조금은 좀 더 상향을 해서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6월 모평 성적을 통해서 정시 가능 대학을 어느 정도까지 범주를 잡고, 두 번째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내가 지망할 대학의 범주를 어느 대학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대학까지 갔었을 때 용서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판단의 기준으로서 이제 하나의 내용으로서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 구조상의 특징들, 예를 들어서 수능 성적이 예를 들어서 교과 내신 성적보다 훨씬 더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의 전체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서류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논술에서 특정 역량과 관련해서 논술에서 역량을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가 하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나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중에서 내신 성적이 좋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다음에 또 비교과까지 어느 정도 비교과 활동까지 학교 생활에 충실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학교 내신 성적만 좋았었을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내신 성적이 뿐만 아니라 비교과까지도 충실하게 준비가 돼 있었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까지도 지원을 해볼 수 있겠고,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 순간 많은 전형에서 거의 지원자의 반 토막 이상이 납니다.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만 될 수 있다면 적용하는 대학에서는 합격선들이 조심스럽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는, 또 최저 기준을 통과할 자신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수능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때 논술이 준비가 돼 있었을 때는 논술 전형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특히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에 따라서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나타나는 특징들은 합격선들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논술 전형까지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내신도 조금 부족하고 논술 전형도 준비를 안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실제 교과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 활동들도 좀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정시와 관련된 수능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능 중심으로서 쭉 밀고 나가는 이런 전형을 준비를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겠다. 자, 대입 전형의 구조입니다. 거의 대학에서 전형을 설계를 할 때 4+2 정책이죠. 수시 모집에서 전형을 설계를 할 때 4가지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정시 모집은 2가지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시 모집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틀은 여기 있는 것처럼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고, 정시는 수능 중심의 전형. 교과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아시는 것처럼 내신 중심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내신뿐만 아니라 하나의 혹을 딱 달고 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을 통해서 일정 역량의 학업 역량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비교과 활동, 특히 비교과 활동에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교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
평가의 포인트들이 점점 이런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나서 판단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논술전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논술 역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정 부분 학교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내신의 실질적 반영 비율은 거의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대학들이, 거의 대다수의 대학들이 내신을 반영하고 있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상당 부분이 높게 반영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정시 모집은 내신 역량을 일정 부분 반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신보다는 수능 중심으로 뽑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교과 전형부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 하는 점들, 내신입니다.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이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거의 지원자의 반토막 정도가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불합격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내가 이 대학에 지원했었을 때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월 모의평가 성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성적이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달되는 아이들이 6월달 모의평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면, 실제 현장에 가서 수능 당일날까지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오를 가능성, 글쎄요. 우리 지금 함께 하신 충북 지역의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상당히 성적이 많이 오를 것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전부 다 통과될 자신들이 있는 학생들로 이렇게 보이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성적이 그렇게 변동폭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최저학력 기준 통과 가능성,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판단을 하셔라 라는 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은 대학별로 어떻게 성적을 반영하느냐, 학년별 반영 비율, 또 그 다음에 반영하는 교과목,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국영수 4과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하지만은, 많은 대학에서 또 인문계 국영수 4, 자연계 국영수 과학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들도 드러나고 있고, 또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다르게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등급 간의 편차가, 등급 간의 점수 편차가 상당히 다르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꼼꼼하게 염두에 두고 나서 지원 전략을 잡으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있는 또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비교과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면접고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신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가 한 가지 추가될 때마다 합격선들은 조심스럽게 내려간다. 왜냐하면 면접을 치른다라면 실제 면접을 치르는 학생 중에서 합격권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원래 면접이 포함이 안 됐었을 때 합격선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폭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해둬야 되고, 게다가 금년도의 변수 중에 하나는 여기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응시 인원들이 금년도에 줄어들고 있다. 수능 응시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이 작년도보다 합격선들이 조심스럽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통상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0.2등급에서 0.5등급까지 합격선들이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도보다는 조금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을 때 합격선들이 조금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지원 전략을 잡으실 때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경쟁률이 수시 모집 중에서 다른 전형보다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미 성적을 알고 지원을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특징들이 있고,
중복 합격의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장의 카드를 수시 모집 6장의 카드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응시를 했었을 때 3관왕, 4관왕 되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만 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내신 성적만 보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개 대학에 합격을 했었을 때 다른 대학에도 합격할 가능성이 많은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개 대학을 등록을 해버리면 나머지 대학들은 전화를 부지런히 돌려야 되기 때문에 중복 합격계 비율이 많이 나타나고 또 실제 대학에서는 선발을 다 못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해서 정시 2월 인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는 점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교과 100%를 가지고 뽑는 대학들이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 한국외국어대학,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신의 합격선들이 엄청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죠. 1점대 초반, 중반에서 합격선들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금년도의 여건에 따라서는 합격선들이 조금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1점대 중후반까지도 지원을 했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다. 한양대학도 1점대 중후반까지 가능성이 있는 이런 특징들도 있죠. 학과에 따라서는. 이런 점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치르는 대학들이 합격선들, 거기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 지망할 대학에 따라서 어떻게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실제 지방 국립대학들 중에서도 충북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 100%가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하는 대학들도 있는가 하면 적용하지 않는 이런 전형들도 나타나고 적용하는 대학들 중에서 단계별로 면접까지 치르는 사대라든지 의예과에서 면접까지 치르는 이런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들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점들입니다. 반영하는 교과별로, 반영 과목별로, 학기별로 방법들이 다 다르게 또 반영 교과별 반영 비율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죠. 금년도의 선발 인원들입니다. 주요 대학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본다면 서울시립대학 같은 경우는 184명밖에 선발하지 않는데 숙명여자대학 같은 경우는 386명이고 조금 밑에 대학일수록 저 위의 대학보다는 모집 인원들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특징들도 가지고 있고 나타나는 특징들이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들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 여부 정확하게 판단들을 해 보셔야 된다. 특히 탐구 영역에서 반영하는 교과목이 몇 과목인가?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에 있었을 때는 그래서 비교적 최저기준 충족 비율이 높지만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최저기준 충족 비율이 뚝 떨어지는 이런 양상들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들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들이고요. 그러면 작년도 합격선들이 어떻게 양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시라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시고 작년도 합격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심스럽지만은 조금은 내려간 성적이라 하더라도 금년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다라는 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점수대 1.39 등급까지 요 정도 대학에서 지원을 했었을 때 이런 정도 지원자들이 나타나고 합격선들이 저 정도라는 얘기는 많은 대학에서 이 대학에서 지원했었을 때는 저 정도 그룹에서 합격선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 정도 그룹들, 그런데 요 정도 그룹이 되는 작년도에도 요 정도 성적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 합격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요런 정도 밑에 급의 합격선을 보이고 있는 합격자들은 문 닫고 들어가는 추가 합격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일 가능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둬야 되고 이화여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이 그룹에서 이쪽 그룹에서 합격선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이고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둘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세종대학 같은 경우에 합격선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이 있고요. 국민대학교 이런 정도에서 합격선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하는 점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조금은 합격선들이 조금은 더 내려가는, 일반적으로 인문계보다 이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이고요. 이런 정도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은 어떤 그룹의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을 응시를 한 학생들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으로서 이런 대학을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더라 라는 구조를, 지원 구조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참고 자료로서 어떤 구조를, 그러면 이 대학들 중에서 지원했었을 때 합격자들이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도 내용 구조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특징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한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상당수의 대학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빠져 있는 대학들이 상위권에서는 서울대학이 빠져 있고 고려대학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조금 밑에 그룹의 대학들 중에서 홍익대, 숭실대, 광운대, 단국대라든지 한국기술교육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논술 전형이 100%고 그 다음에 이 대학들 같은 경우 논술 전형이 40%고 학생부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인 합격선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들이고요. 특히 노랗게 표시가 되고 있는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부과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연세대학교 응시 인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다. 10만 양병설, 이런 이야기까지도 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죠? 지원하는 풀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을 것 같고, 단지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 응시 날짜가 작년도 수능 이후에 응시를 시험을 치렀는데 금년도 수능 이전으로 날짜를 바꿨죠. 하다 보니까는 지원을 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수시 납치 사건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원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염두에 둬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그렇게까지 치솟겠느냐라는 점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적용하는 대학보다는 상당폭으로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점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집하는 금년도에 주요 대학들에서 이제 모집하는 전형 구조가 경희대학교 684명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금년 714명이죠. 내년도에는 또 달라지죠. 연세대학이 금년도에 607명인데 내년도에 262명입니다.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점도 상당히 내년도 입시에서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이 되는데, 금년도 입시는 607명을 선발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특징을, 그다음에 실질 경쟁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서강대학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에서 수능 최초 경쟁률이 76대 1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딱 부과를 하다 보니까 최저학력 충족 비율이 29대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지식융합미디어학부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학부인데 106대 1이었는데 42대 1 정도로 대폭적으로 줄어들죠. 또 거기에다가 최저학력 기준 충족시키는 학생들이 이런 정도인데 실제 수능 논술 현장에 나타나는 비율을 보면 또 일부 아이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쟁률이 50대 1이 됐다 하지만은 실질 경쟁률은 10에서 20대 1 정도가 안 되는 대학들도 상당수의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는 이런 특징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 같은 경우 보십시오. 중앙대학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계열에서 최초 경쟁률이 50대 1인데 11대 1밖에 안 됩니다. 왜? 수능 최저 합격 기준 높다라겠죠. 세계 영역 등급합이 6이라는 조건들을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경쟁률, 최저기준 충족 비율이 뚝 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논술 출제 유형들 대학마다 다릅니다.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논술은 어떤 특징들이 또 나타나는 관이 추가 합격의 비율, 예를 들어서 전화 찬스를 받는 비율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 추가 합격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추가 합격의 비율이 100%를 상회합니다. 심지어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300%를 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추가 합격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전형인데 논술 전형에서는 주요 대학에서 나타나는 추가 합격의 비율이 50%를 내외에서 추가 합격의 비율이 나타나는 대학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10에서 20%밖에 추가 합격의 비율이 나타나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비 1번인데 전화를 못 받는 학생들의 비율도 상당수의 대학들도 있다. 이 말을 바꾸면 논술은 특히 전략적으로 어떤 대학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출제를 하고 있는지 하는 패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논술 모집의 경쟁률인데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 50에서 50대 1 상회하는 대학들도 상당수의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점들이고요. 지원 성향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대학을 공략하는 논술 전형의 특징상 특정 대학을 공략하는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전략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할 때 그 대학을 지원할 때 가장 먼저 읽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들이 각 대학마다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작년도에 논술 문제를 출제하셨던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출제에 포함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반드시 포함이 돼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논술 시험이 끝나고 나면 2월 말까지 대교협의 교육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문항 정보와 관련해서 문항이 실려 있고 제시문이 어디에서 인용을 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교과서 몇 쪽에 있는 어떤 내용을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또는 EBS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몇 쪽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 몇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문항에 대한 출제 의도뿐만 아니라 문항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문항과 관련된 채점 기준 뿐만 아니라 모범 답안까지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이 대학에서 어떻게 채점까지 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지망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잘근잘근 씹어 삼켜야 된다. 라는 부분들,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들이다. 최근의 문제들을 보면 논술 문제들을 보면 교과서에서 제시문을 인용을 한다든지 또 EBS 교재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봤었던 지문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적 문항들이 쉬워지는 문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문항의 변별력을 위해서 문항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쨌든 문항들이 예전보다는 쉬워지고 있고, 특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반복적으로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금년도의 출제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기출문제는 특히 기출문제 중에서는 금년도에 치렀던 모의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치렀던 모의 논술고사 문제가 있는데, 그 모의 논술고사 문제는 금년도 출제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이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런데 논술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사교육 현장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논술고사도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을 어디에서 EBS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상당히 역량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내용과 관련해서 깊이도 있고, 상당히 그 대학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강의들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EBS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전형이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평가에서의 초점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점들인데, 교내 활동 중심의 평가다. 완벽하게 교내 활동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 특히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받는 대학들도 있지만, 추천서를 받는 대학들은 상당수의 대학들이 추천서를 금년도 없애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자기소개서까지를 받게 되는데 서류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 학교 생활기록부도 철저할 정도로 교내 활동 중심으로서, 교내 활동 생활 중심으로서 평가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학교 교내 활동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고, 맥락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종합적 평가를 한다. 어떤 한 항목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내용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학업 역량과 관련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뿐만 아니라 수상 경력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나타나 있는 학업과 관련된 요소뿐만 아니라 독서 활동뿐만 아니라 종합 의견란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내용을 판단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리고 정성적 질적 평가를 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는 점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형의 모습을 본다라면 어떤 대학에서는 면접을 치르지 않고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고, 또 면접을 치러서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서류평가를 통해서 선발한 다음에 면접을 반영을 해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상당수의 대학들이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전형의 모습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때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면접을 치르는 대학인가 안 치르는 대학인가, 면접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많은 대학에서 실제 면접의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면접의 반영 비율을 1단계 성적이 70% 앤드 면접을 30%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다라면, 면접을 통해서 합불이 변할 확률을 전형을 설계를 할 때 대개 30% 정도의 학생들이 합불이 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은 10 내지 20% 학생들이 면접을 통해서 합불이 변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라 하더라도 합불이 변하는 확률을 미뤄봤었을 때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면접을 치르지 않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들도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점들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학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 면접을 치르지 않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접을 치르지 않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도에 왜 그 대학들이 면접에 뭐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실제 작년도에 보니까는 정원의 3배수를 뽑아놨는데 전화 찬스를 통해서 다른 대학으로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죠. 면접을 구태여 실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면접 전형과 관련해서 면접과 관련해서 내가 면접 역량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면접 형태들을 본다라면 물론 일부 대학에서 재시문 기반 면접을 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취지에 맞게 면접을 치르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양상들을 본다라면 제출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에 기반을 둔 면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이 모습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들입니다. 평가의 기준들을 하나의 모델을 예시를 해본 겁니다. 6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통해서 표준화한 내용들입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학업 역량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할 때는 학업 성취도도 일정 부분 살펴봅니다. 그런데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내신 성적 등급만 보는 건 아니다. 원점수 살펴보고 평균 성적 살펴보면서 표준 편차도 고려하면서 응시 인원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형이고, 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을 살펴볼 때 이 학생이 비록 내신 성적은 조금 낮다 하더라도 실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잠재력이라는 요소를 엿볼 수 있는 학업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학업과 관련된 태도라든지 하는 모습들로 미뤄봤었을 때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했었을 때 이 학생의 역량을, 학업 역량과 관련해서 역량을 좀 더 올려서 평가하는 방식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신 등급 하나만 살펴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원자 A와 지원자 B가 있었을 때 어떤 학생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할 건가 하는 점들을 염두에 둔다라면, 통상적으로 등급만 살펴본다라면 지원자 A를 선발하는 방식은, 등급만 보고 A를 선발하는 방식은 학생부 교과전형이죠. 얘는 5, 1등급이고 얘는 2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 1등급을 나와 있는 아이가 선발되는 전형이 교과전형이죠. 그런데 종합전형은 등급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도 살펴보니까 얘는 같은 원점수가 여기서 뭐 거의 완벽한 성적인데, 여기에서 성적은 얘는 아슬아슬하게 등급이 아슬아슬하게 1등급을 맞춘 경계선에 맞물려서 1등급이 됐는데, 이 B학생 같은 경우 보면 여기선 등급이 89점인데 1등급이고 87점인데 1등급이고 94점인데 1등급이고 93점인데 조상님들이 돌보지 않으신 케이스죠. 아슬아슬하게 2등급 나왔죠. 근데 1점 편차에 따라서 등급을 나눌 정도로 이 편차가, 점수 1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겠느냐, 이것들을 염두에 둔다는 거죠. 아닐 가능성도 있죠. 쭈삣 실수해가지고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점수 살펴보고 평균 성적 표준 편차도 보면서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과연 공부를 어떻게 해온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 수업 시간에 참여 모습들은 어떻고 또 역량들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교과 세부능력비 특기사항에서 얘 같은 경우는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이라는 버전의 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이 있다라면, 얘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이해력이 타의 투정을 불허하고 하면서 구체적인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이 돼 있고, 또 수상의 내용도 보니까 장려상, 장려상인데 장려, 우수, 최우수,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레이드가 상승이 된 이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들은 이런 판단의 근거를 남겨놓고 A 학생보다는 B 학생을 선발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는 전형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적합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진로희망이 바뀌었습니다. 진로희망이 바뀌었을 때 이 부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마치 무조건 불합격이 되느냐, 맞습니까? 진로희망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또 그다음에 진로희망이 바뀌기 전에 길렀던 역량들이 진로희망이 변했다고 해서 이 역량이 다른 곳으로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역량은 전이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바라볼 때 최근에 이제 대학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확장을 해서 바라보려는 관점들, 즉 뭐 예를 들면 계열 적합성 이라 할 정도로 폭을 좀 더 넓혀서 바라보는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 계열과 관련해서 어떻게 교과목들을 이수를 했고 교과목들의 성취도는 어떤 양상들을 가지고 있고 전공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경험들을 하고 있고 전공과 관련된 관심과 이해도 폭과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결국 이겁니다. 좋아하는 분야에 좋아하는 공부에 대한 관심과 몰입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모습들이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요소들이고요. 인성과 관련된 요소들, 인성과 관련된 요소들은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 인성, 도덕성 다 도덕적이죠. 성실성 다 성실하죠. 최근에 인성과 관련된 평가를 할 때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 요소들이 드러나죠. 수업 현장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모습들도 있고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팀으로서 활동을 할 때 드러나는 뭔가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뭔가 드러나는 나름대로 협업 능력이라든지 뭔가 드러나는 소통 능력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놓고 나서 판단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인성과 관련된 평가 요소들이다. 발전 가능성이라는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도 있는가 하면 이 요소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발전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또 앞부분과 학업과 전공과 인성과 중첩되어 있는 내용 요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신 성적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 주도적인 활동의 모습들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험과 관련해서 다양한 경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둘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든지 또는 비록 내신 성적은 낮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다른 학업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될 여지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발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이 평가 요소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종합전형 경쟁률 논술 전형만큼은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는 특징들이 있죠. 모집 인원들이 저 정도인데 저 정도 경쟁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개 평균적으로 10대 1 내외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들도 가지고 있고요. 내신 성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내신 몇 등급은 합격되고 몇 등급은 불합격이 되는, 예를 들어서 1.9등급은 합격되고 2.0등급은 불합격이 되는 전형이라면 교과전형이죠. 종합전형은 그런 식으로 단지 기계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지원자 풀로 봤었을 때 일정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교과전형보다는 지원자 풀이 조금은 넓어지죠. 게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 풀이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점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특징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고려대학교 학추 같은 경우에서는 대개 보니까는 1점대 후반까지도 합격선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도 거의 합격선들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많이 있죠. 이런 정도의 범주를 잡을 수 있다.
조금 더 넓게 보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이고요. 서강대학도 지원자 풀로 봤었을 때, 또 합격선으로 봤었을 때 2등급선까지도 내려가는 대학들도 상당 폭으로 합격선들도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인문계 학생들 이런 정도의 특징들,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런 풀을 엿볼 수 있다. 이거를 일부러 빨리 넘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계적으로 요 몇 등급까지 합격이 됩니다 라고 또 이해를 하실까 봐서 일부러 이렇게 빨리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합격선들에 들어갈 수 있더라 하는 점들, 작년도에 지원하는 구조를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죠.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지원 구조들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거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 우리 학생들은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지망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목표치는 저만큼 위에 있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이에요. 가고 싶은 대학을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면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갈 수 있는 대학의 구조를 판단을 하실 때, 갈 수 있는 대학의 구조를 판단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성적과 그리고 이미 성적이 나와 있는 내신 성적이 나와 있는 교과 전형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의 구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을 잡을 때는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또 논술 전형을 통해서 또 정시 수능 전형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점들을 자꾸 그러면서 성적이 오를 거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수능 성적 오를 수 있죠. 오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학생들 충분히 오른다라고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냐라는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물론 수능 준비를 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내용 구조가 EBS 강의라든지 EBS 교재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수능 준비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EBS 강의를 활용하고 EBS 교재를 활용을 해서 수능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의 수능에 출제가 되는 나름의 방식과 관련해서 수능의 출제 정신에 부합되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죠. 단순하게 이 문제 풀었다라고 해서 합격을 하고 성적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라는 것은 수능 문제풀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 구조가 원리와 개념 중심의 출제이기 때문에 원리와 개념을 토대로 해서 문제풀이 역량까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능 성적이 앞으로 마지막까지 오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기 앞서서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약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전략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전체적인 총점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시간 배분을 과목별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서 총점을 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오를 수 있는 내용 구조가, 그런데 우리 학생들 내용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국어 영역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기 때문에 두 지문 못 읽었기 때문에 내 성적 아니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죠. 영어 시간에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듣기 평가 시간에 옆에 놈이 다리를 떨기 시작해가지고 제 성적이 안 나왔대요. 수학 시간에 계산 미스 너무 많이 했죠. 내 성적 아니래요. 이 부분들을 보완을 했었을 때 어느 성적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하면서 수시 지원 전략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점이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수시에서 6장의 카드를 자칫 잘못하면 낭비를 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형별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 구조와 관련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아니다. 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는 이런 뭔가 판단이 된다라면 이런 판단을 했었을 때 담임선생님과 함께 실질적으로 내가 이 역량으로 봤었을 때 이 대학에 갔었을 때 어떻게 합격을 하더라. 작년도에 이런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이 합격권에 들어갔었던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보다는 도전적으로 금년도에는 약간 좀 더 도전적으로 올렸을 대학들은 몇 개 대학이 가지고 있다. 뭐 올렸을 대학은 몇 개 대학이고 그다음에 내가 성적에 작년도에 맞게 쓸 대학은 몇 개 대학이다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해 주셔야 되죠. 물론 이제 6장의 카드를 다 합격 전략을 가져갈 필요는 없죠. 제일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보같이 원서 쓰는 것이 육관왕 되는 거죠. 육관왕 됐다고 해서 표창장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 뭐 통상 2승 2무 2패 전략이다. 아니다. 육무승부 전략이다. 아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3무 3패 전략도 통할 수 있죠.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금년도에 지원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전형별로는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도전적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입학사정관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면 이 부분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이런 특징도 있기 때문에 도전적인 전략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 전략을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금년도 결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분명히 결과 좋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정말 어렵게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정말 따뜻한 위로해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학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학생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들 그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결과까지 좋게 나타난다면 내년 설날 훌륭하게 세배할 기회를 가질 겁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내년 꽃피는 봄나라 캠퍼스에서 벚꽃놀이 함께 할 수 있게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